자, 우리 첫 번째 이제 사상사 주제인 이제 불교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교하고 풍수지리설이 얘들이 이제 고대 때 또 도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타 사상이라는 파트에서 먼저 이제 도교란 파트에 대해서 도교란 사상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교는 크게 있지 않습니까? 두 개의 사상이 결합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노장 사상이 도교의 이제 근간이 되는 사상인데, 이 노장 사상이 제가 앞서 선종을 설명할 때 가볍게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도교가 되게 게으른 종교라고 했었죠. 게으른 종교. 그 게으른 사상이 바로 이제 노장 사상이에요. 노장 사상의 가장 근간이 되는, 도교의 가장 근간이 되는 도교 경전이 도덕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면 무의자연,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자연에 순응해서 살겠다. 그게 무의자연이에요. 안본지족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만족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겠다. 있는 듯 없는 듯 지내겠다. 그게 이제 바로 이 게으른 노장 사상입니다. 노장 사상. 그리고 이제 이 노장 사상에서 이제 연결돼 가는 게 신선 사상인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자연에 순응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나 사람들이 이제 찾아본 거예요. 찾아봤더니 누가 있더라? 신선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선. 그래가지고 이 신선 사상이랑 노장 사상이 이제 결합하게 돼요. 이 신선들이 어디에 살아요? 도시에 살아요? 산천에 살아요? 산천에 살죠. 이 신선 사상이랑 결합하게 되면서 도교는 있죠. 산천 숭배 사상의 성격을 갖다 가지게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신선들 있지 않습니까? 신선들을 갖다 보니까 늙지도 않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 불로장생이랑 이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선 하나하나가 신의 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다신교에 가까워요. 다신교. 그리고 이제 현세구복조. 요 도교 같은 경우는 있죠. 내세에 잘 살기 위한 어떤 이런 성향보다는 있죠. 현세에서 내가 안 죽고 내가 신선이 돼가지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이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맨날 참선하지 않습니까? 신선되기 위해서. 그게 이제 도교라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노장 사상이라는 좀 수준이 높은 사상, 거기에 이제 신선 사상이 결합해서 형성된 게 도교라는 사상입니다. 기본 경전 도덕경 봐주시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배경 지식으로 한 번씩 언급되는 거고, 본격적으로 시험에 언급되는 주제들은 뭐냐면 각 시대별로 있죠. 우리 역사에서 도교의 흔적들, 얘들이 시험에 나와요. 고구려에서는 강서고분의 사신도, 여러분이 아직 고분을 안 배웠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강서고분이라는 고구려 후기 고분 중 아주 유명한 고분이 있어요. 그 고분의 사신도, 자청용,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얘들이 도교의 4개 방향 동서남북을 지키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신도가 강서고분에 이제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을지문덕이 살수대첩 때 그 수나라 있지 않습니까? 멍청한 우중문이라는 장군을 갖다 놀리는 시를 썼는데, 그 시를 갖다가 여수장 우중문시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시 내용에 보면 지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지족. 안분지족의 줄임말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 도교의 흔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계소문이라는 인물이 짓고 나고 나서 있죠. 기존의 귀족 세력들을 갖다 견제하기 위해서 귀족 세력과 관련되어 있는 불교로 갖다 억압하는 거예요. 억압하기 위해서 새로운 종교를 갖다 진흥하게 되는데, 그게 도교예요. 도교. 요까지 고구려와 관련된 도교의 흔적 정리해 주십시오. 자, 요게 사진이 요게 이제 북현무예요. 요게 자청룡인가? 이거는 뭐 구별할 필요 없어요. 북현무 정도는 사진을 보고 구별해 주세요. 사신도 중에서 이제 대장입니다. 북쪽을 지키는 용을 잡아먹는 이제 신수. 자, 다음에 이제 백제와 관련된 도교의 흔적들 찾아보겠습니다. 무령왕릉의 지석, 무령왕릉의 설명서가 있다고 했어요. 그 지석 안에 보면 있죠. 이 무령왕릉 땅을 누구한테 샀다? 토지신한테 샀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토지신이 다신교, 잡신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도교와 관련되어 있다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사택지적은 누구냐면 의장인 말년에 신하들을 갖다 되게 많이 쫓아내요. 의장한테 쫓겨났던 신하인데 얘가 심심해가지고 불당을 하나 짓게 돼요. 그리고 불당을 지은 다음에 있죠. 비석을 하나 세우게 되는데, 그 비석의 내용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야,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게으르게 살고 싶어. 숨만 쉬고 살 거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의 사택지적비는 도교랑 관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산수문전은 뭐냐면은 벽돌인데 있죠. 그 벽돌에 신선들이 살고 있는 산천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 도교랑 관련돼 있다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금동대학로 사진으로 한번 보죠. 요게 이제 금동대학로예요. 백제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유산이죠. 이 금동대학로가 전체적인 이 모양은 있죠. 연꽃을 못 떴어요. 연꽃은 불교랑 관련돼 있죠. 근데 불교랑 관련돼 있다고 시험에 안 나와요. 고대 불교는 너무 일반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사상이랑 연결돼서 나오냐면 도교랑 관련된 걸로 시험에 나와요. 왜? 요 전체적인 모습은 연꽃인데 이거를 갖다 클로즈업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잎 하나하나가 신선들이 살고 있는 산천이에요. 산천의 모양. 그래가지고 이 산천의 모양이 도교랑 관련돼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신라의 도교 흔적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도 있지 않습니까? 화랑도가 유불선 3도와 모두 관련돼 있습니다. 선이 바로 도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교랑도 관련돼 있다. 그리고 이제 화랑도 별명들도 여러분 한번 봐주십시오. 국선도, 풍류도, 풍월도 전부 이제 화랑도의 별칭들입니다. 그 다음에 유불선이 화랑도랑 근본을 같이 한다. 이런 주장을 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채치원이에요. 채치원이 화랑날랑에 있죠. 비문으로 갖다 쓰면서 이런 글을 갖다 적어 놓은 거예요. 일명 삼교회통사상이라고 합니다. 삼교회통사상. 여기 보면 이제 은둔족 노장사상 나오고 화랑도가 이제 유불도 3도랑 근본이 똑같다 하면서 이제 그 삼교회통사상을 갖다 풀어놓은 얘기가 날랑 비문에서 나오게 돼요. 아주 유명한 사료입니다. 그 다음에 팔간에 있죠. 팔간에는 불교 플러스 도교 같이 모셨다고 했죠. 기타 잡교들까지. 요것도 도교랑 관련되어 있죠. 그 다음에 김유신 묘 호속의 12지시상.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 그러니까 고분 파트 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스킵하고 가죠. 그리고 이제 발해와 관련된 내용. 발해 종효공주 묘가 종합선물 세트예요. 여기 베레베레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불로장생 해가지고 도교와 관련된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고려의 도교, 그 다음에 조선의 도교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2번 있지 않습니까? 2번을 그냥 싹 지워주세요. 요거 뒤쪽에서 우리가 다룰 거고, 요게 도교랑 연결이 됐긴 한데 도교가 아닌 측면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우는 게 낫습니다. 지워버리십시오. 이거 맞아요. 다 지워버리세요. 다 지워버리고 사직은 있죠.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우리 이제 빈틈 메우기 특강에서 사직을 갖다가 다루게 될 겁니다. 1번 있죠. 초제 도교적 제사를 추제라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다 지내는 요 초제가 고구려 때 유행하였다. 그 다음에 예종 때 있지 않습니까? 복원궁을 건립하였다. 복원궁을 건립하였다. 이 복원궁이 뭐냐면 도교 사찰이에요. 도교 사찰. 우리 역사상 기록되어 있는 거의 유리한 도교 사찰이 이제 복원궁이에요. 교단이 형성된 건 아닌데 요런 이제 사찰 같은 게 예종 때 고려 때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팔간에는 이미 봤었죠. 불교, 도교, 민간 신앙의 결합이다. 이 팔간회가 이제 삼국시대 때 진흥왕 때 처음 만들어지고 있죠. 고려까지 연결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도교. 조선에도 초제가 있었어요. 초제. 그리고 이제 이 초제를 갖다가 지내는 주도하는 있죠. 소격수라는 도교관청이 있었는데 사림들을 대표하는 조광조가 폐지해버렸다. 요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도교는 끝났습니다. 도교 관련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밑줄친 이 종교와 관련이 있는 사항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불로장생, 현세구보, 그리고 또 뭐 있지? 제천행사, 참성단, 이런 이제 불로장생이라는 현세구보, 그 다음에 여러 신을 모시고, 그 다음에 참성단, 요런 키워드를 보면서 우리는 도교란 걸 끌어낼 수 있고 있죠. 도교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번, 임신석에서 도교랑 관련이 있어요. 보세요. 우리 아직 안 배웠죠. 요거는 유교랑 관련되어 있는 아주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제는 이미 배웠죠. 맞고, 그 다음에 백제 금동대학은 어떻습니까? 맞고, 팔간에 어때요? 맞죠? 얘는 우리가 유교사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얘를 제외하고는 전부 도교랑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다음에 이제 풍수지리설 들어갈게요. 풍수지리설은 도교보다 쉬워요. 요거는 이제 지리학과 도참사상, 예언사상이 결합된 내용이에요. 특정한 지리를 보고 야, 그 집이 잘 살겠다, 못 살겠다, 그 나라가 망하겠다, 잘 나가겠다 예측하는 사상이에요. 이 풍수지리설을 성립한 인물이 누구냐면 신라말, 신라하대 있지 않습니까? 도손이라는 선종계열의 승려예요. 그러니까 선종계열의 승려가 풍수지리설을 갖다 정립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립된
풍수 지리사상이 정치적으로 어떤 세력과 결합하냐면 호족들이랑 결합하게 돼요. 신라대 때. 신라대 때 호족들의 비어있는 머리를 갖다 채워주는 게 육두품, 선종, 플러스 이제 풍수지리설도 같이 역할을 갖다 수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족들의 편을 들어주면서 송악길지설 같이 있죠. 어떤 특정 호족들의 지역을 갖다 길지라면서 이제 띄워주게 되는 겁니다. 지지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 때 풍수지리설과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하죠. 비보사찰 우리가 봤어요. 태조 때 비보사찰이라는 사찰을 갖다 건립해가지고 개경의 풍수적 약점을 보완하였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삼경이 있는데 초기 삼경은 일단 무시하세요. 중기 이후에 진짜 고려의 삼경을 갖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경과 서경, 남경이 있는데 얘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풍수지역으로 길지예요. 그러니까 개경길지설, 서경길지설, 그 다음에 송악길지설. 개경이 송악이죠. 그 다음에 서경길지설, 그 다음에 한양길지설, 남경도 이제 길지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개가 전부 풍수적으로 길지이다. 남경, 개경, 서경은 원래부터 초기부터 이제 수도였고 있죠. 요 남경이 새롭게 삼경 중 하나로 편입되게 되는데 이 남경을 갖다가 수도 삼경 중 하나로 만드는 게 초기에는 이제 1차적으로 문종이 수도로 지정하고 있죠. 금방 폐지되게 되거든요. 이후에 이제 숙종이 또 그 남경을 갖다가 삼경 중 하나로 또 자리 잡는 모습을 갖다 보게 될 겁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고려의 그 삼경, 개경, 서경, 남경이 고려 삼경으로서 전부 다 이제 풍수적 길지이다. 이렇게만 이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삼경 중에 이제 묘총을 중심으로 해서 서경촌도 운동이 한번 서경길지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진행된 적이 있죠. 그래가지고 뭐 대화궁도 건립하고 천도로 갖다 시도했었는데 결국 이제 실패했던 사건. 그리고 이 서경천도 운동 실패 후 있죠. 그 삼경제도가 이제 폐지된다. 요까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조선에도 풍수지리설과 관련된 흔적이 있어요. 태조 때 한양으로 천도하는데 이 한양이 이제 남경으로서 풍수적 길지정 하나예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때 있지 않습니까? 소송 중 가장 유행했던 소송이 뭐라고 했어요? 명당짜리 소송, 산송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풍수지리설이랑 관련돼 있죠. 장례원에서 이 산송을 갖다 담당했다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 사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험에 의한 인문지리적 지식을 활용한 학설로 뒤에 예언적 도참 사상과 결부되었다. 이것만 봐도 바로 풍수지리설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인간의 기륭하고 가옥이나 묘지의 위치에서 좌우된다. 풍수지리설. 그 다음에 국가여명도 국토의 지덕성세에 의해서 좌우된다. 풍수지리설. 그리고 여러분들 풍수지리설이랑 도교에 접근할 때 있죠. 도교 문제에서 가장 함정으로 많이 나오는 그럴듯한 오답들이 풍수지리랑 관련돼 있어요.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에서 가장 그럴듯한 함정으로 많이 나오는 게 도교랑 관련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머릿속에는 도교랑 풍수지리설 둘 다 미신이라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 학생들이 이 두 개를 갖다 잘 헷갈려요. 그래서 두 개를 얽어가지고 문제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시험에 나온다면 여러분이 이제 긴장하시고 야 이게 도교 문제면 풍수지리가 오답일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갖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풍수지리설 봤어요. 1번 묘총의 서경천도운동 관련 있죠. 맞고 그 다음에 산수문전 백제 금동대학로 관련 있어요 없어요? 요게 이제 도교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답이 구성된다. 그 다음에 신라말 도선 중국에서 들여왔다. 풍수지리설. 그 다음에 신라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구시라 했다. 당연하죠. 왜 육두품이랑 결합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타 잡사상까지 다 정리했고 있죠. 우리 전근대 사상사의 첫 번째 주인공이 이제 그 불교, 그 다음에 불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도입되었던 삽사상들까지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사상사 주제가 이제 전근대 두 번째 사상자의 주인공인 이제 유학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유학도 이제 시기별 유학의 이제 발전 내용들을 갖다 이제 배울 거예요. 먼저 이제 고대와 관련된 내용들 들어가도록 하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대는 있죠. 유학이라기보다는 그냥 한학이에요. 한학수죠. 우리 유교가 진시황한테 엄청난 타격을 빚고 고대 때는 제대로 아직까지 해석도 안 이루어진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유학의 흔적들이 조금씩 있긴 한데 제대로 된 유학이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한학의 흔적들이다, 한문학의 흔적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먼저 이제 고구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고구려 소수리망 때 있지 않습니까? 중앙의 관악. 국립대학이 설치돼가지고 이제 유학을 가르쳤다. 귀족들을 대상으로 했다. 요거는 유학과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경담.
평양천도 이후에 있죠. 지방에 사립학교가 이제 설립된 거예요. 학교를 구별할 때는 이게 일단 중앙에 있는지 지방에 있는지, 그 다음에 관악인지 사학인지 구별 포인트예요. 이런 것들을 틀어서 오답을 갖다 구성하게 됩니다. 이런 포인트를 잘 잡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경당은 있지 않습니까? 교육기관인데 조금 특이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한학 플러스 무예까지도 같이 가르쳤어요. 무예. 보통 교육기관 하면 유학이라든지 학문으로 가르치는데 경당 같은 경우는 무학도 같이 가르쳤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지방 귀족과 평민도 같이 다니는 학교였다. 조금 특이한 특이점이 많은 교육기관이 경당입니다. 나머지들은 스킵. 백제도 지금 기본 과정에서 볼만한 내용 없습니다. 스킵. 그 다음에 신라는 1번 무시하시고 있죠. 2번 화랑도에서 경학과 무술을 교육하였다. 경학이 유교 경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학을 가르쳤고 무술도 가르쳤다. 우리 화랑도가 유불선 삼도랑 뿌리를 같이 한다고 했죠. 유학도 같이 다뤘던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보십시오. 아까 우리 선지에서 봤던 임신서기석이 드디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금속모은 비석인데 있죠. 여기에 화랑두리가 약속을 갖다가 새겨놓았던 거예요. 뭐라고 새겨놨냐면, 야, 우리 맨날 며칠까지 우리 논어랑 무슨 유교 경전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우리 독파하자 하면서 그 약속을 갖다 이 비석에 새겼습니다. 이 약속을 이것들이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 지켰을 것 같아요. 약속을 지킬 애들이었다면 비석에다 그런 쓸데없는 짓 안 하고 있죠. 그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갖다 거창하게 잡는 사람 치고 이제 잘 지키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예, 그게 바로 임신서기석이에요. 이 임신서기석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뭐냐면 신라의 학생들이 있죠. 화랑들 이런 애들도 이제 유학을 공부했음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계획 잡으면서 공부를 하실 건데 계획이 항상 유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갈 때도 있고 있죠. 안 나갈 때도 있어요. 그래 계획을 잡을 때는 정말 섬세하게 이렇게 잡기보다는 좀 두리뭉실하게, 그러니까 뭔가 뭐라고 해야 될지 이렇게 조금 이제 조정 가능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획을 잡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게 잡으려고 하면 그 계획들이 좀 잘 안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적어도 하루에 8시간 이상은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8시간 분량을 갖다 일단 계획을 잡아놓고 있죠. 그 다음에 2-3시간, 4시간 정도 분량은, 야, 이건 옵션으로 내가 8시간을 갖다 공부를 채우고 나서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 이 공부들을 갖다 해가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갖다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는 이제 거의 지키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갖다 내가 12시간, 11시간 딱 칼처럼 잡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하다 보면 대부분 안 지켜지고 또 시간이 부족하거나 남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기본 공부 과정을 만들고 있죠. 그 스케줄을 짜고, 그 다음에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내가 시간이 남았을 때 이 과정을 갖다 끝내고 남는 시간에는 어떤 공부들을 갖다 추가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런 계획들은 좀 지키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꼭 이런 식으로 아니더라도 어쨌든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약간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으시면 계획이 지키기가 쉬워요. 삼국시대 한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고구려에는 경당을 통하여 민간에도 한학이 보급되었다. 어떻습니까? 맞죠? 여기 이제 지방에 설치되는 사학으로서 일반인들 양인도 다니고 지방 귀족도 다니던 학교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제는 박사 제도가 있었으며 일본의 한학을 전파하였다. 백제 박사 제도, 의박사, 역박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오경박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일본으로의 문화 전파에서 우리가 다루는 거라 가지고 지금 제대로 안 배웠어요. 세모. 그 다음에 이제 3번 신라는 진평왕 이후 국학을 설립하고 유학을 널리 보고하였다. 맞아요, 틀려? 3번에서 우리 승부를 봐야 돼요. 맞아요, 틀려?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어요? 진평왕이 아니라 신문왕 때 국학을 설립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자가 널리 사용되었으나 이두로서 우리말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설총의 이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요거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있지 않습니까? 3번 명백하게 틀렸어요. 나름대로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있죠. 확실하게 이제 쉬운 기본 지식에서 정답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이제 기본 중심으로 모르는 지식에 휘둘리지 않을 정도로 있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 가셔야 돼요.
다음에 이제 남북국 시대 유학 보도록 하죠. 남북 시대 먼저 신라 중대 유학 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신라 시대 통일 신라 때 유학은 있죠. 육두품이 주도해 가게 됩니다. 육두품 유학자들이 신라 중대도 역시 육두품 유학자들이 주인공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두 명이 있는데 하나 더 유명한 인물부터 보도록 하죠. 설청. 설청은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신문왕에게 황계라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글을 갖다 올려서 왕에게 이제 그 육두품을 가까이 하고 진골들을 견제하라 하는 건의를 갖다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두라고 해가지고 있죠. 그 우리말 한자들을 갖다 빌려가지고 우리말을 갖다 발음하는 체계를 갖다 만들어낸 거예요. 이두. 그 다음에 강수라는 인물은 제가 앞서 한번 스킵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수는 누구냐면 신라중대 통일될 무렵에 있지 않습니까? 외교문서의 달인이 강수예요. 그러니까 강수. 얘가 얼마나 글을 잘 썼냐면 있죠. 인문이가 누구냐면 인문이가 여러분 문무왕 있지 않습니까? 문무왕 본명이 김범민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고수가 되고 사료까지 분석하려면 문무왕이 왕 되기 전 이름 김범민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범민이의 동생이 동생이 인문이에요. 인문. 얘가 이제 소정방 밑에 있지 않습니까? 인질처럼 잡혀 있었던 애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강수라는 인물이 이 인문이를 풀어달라는 청하다 방 풀어줄 방 인문이를 풀어달라는 청하는 글을 갖다 쓴 거예요. 근데 이 글을 갖다 너무 감동스럽게 잘 써가지고 이 글을 읽고 당나라 황제가 있죠. 눈에서 강수같이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인문이를 풀어줬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외교문서를 갖다 잘 썼던 강수라는 인물이 있어요. 강수. 요 두 명의 인물이 신라 중대를 갖다 대표하는 육두품 유학자들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신라 하대 들어가겠습니다. 신라 하대 이제 역시 육두품이 주인공이에요. 주로 이제 도당 유학생 해가지고 당나라에서 유학을 하고 온 학생들이에요. 수기 학생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얘들 신라 하대 때는 이제 그 가장 유명했던 세 명의 육두품이 전부 우연히체예요. 그래서 신라 하대 삼체 이렇게 부르거든요. 요런 이제 그 중국에서 유학까지 하고 온 엘리트 이제 유학생들. 하지만 신라 사회는 있죠. 이 육두품들의 실력을 갖다가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얘들이 이제 신라하되 이제 반신라적 성향을 갖다 띠게 된다 하면서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최치원은 진성여왕 밑에서 나름대로 시무십조 올리면서 열심히 활동하려고 해봤는데 진성여왕이 제대로 써줘요, 안 써줘요? 안 써주지 않습니까? 산으로 돌로 떠돌면서 이제 방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채원이, 채승우는 더 과격해요. 얘들은 왕건이라든지 견훤 같은 신라를 무너뜨리는 세력 있지 않습니까? 이 세력들이랑 결합해서 결국 신라를 무너뜨리는데 일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라대 대표적인 유학자들, 육두품 유학자들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발해와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하죠. 발해도 기본적으로 이제 신라랑 동시대다 보니까 유학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진전이 되어 있습니다. 당나라 이제 빈곤가에 이제 급제하는 빈곤가에 이제 급제 발해 사람들이 급제하는 모습들 나와 있어요. 물론 신라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신라와 있지 않습니까? 경쟁하는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러니까 누가 당나라 있지 않습니까? 빈곤가에서 순위를 갖다 앞에 설 것인가 이런 걸 놓고 이제 신라랑 경쟁하는 모습들이 등재서열 사건하면서 우리 배우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정혜공주, 종효공주, 문제, 문왕의 두 딸들이죠. 둘째, 넷째 딸. 이 묘에 보면 한학이, 유학이 일정 수준 이상 발전했음을 갖다 또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발해도 앞자와라는 안 중요해요. 독자적 문자가 있었다. 하지만 공식적 문자는 외교 문자는 한문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발해에서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포인트는 바로 요거예요. 발해 교육기관인 주자감. 그 다음이 문안개구인 문적원. 요까지만 확실히 암기하십시오. 앞자와 같은 거 이런 것들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남북국 시대의 이제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대 신문왕 때 국학을 설립해서 유학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게 왕권 강화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라는 있죠. 엄격한 신분제, 골품제에 의한 귀족 사회라 가지고 있죠. 뭐예요? 그러니까 국학에는 귀족 자제만 입학이 가능하였다. 요 정도까지 봐주십시오. 다음에 이제 중대 경도왕 때 있지 않습니까? 이 국학을 갖다가 보완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일시적으로 태학 혹은 태학감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이게 금방 다시 국학으로 돌아와 버려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도왕이 있지 않습니까? 박사와 조교라는 선생님들을 요 국학에 파견해가지고 유학을 진흥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가볍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나중에 사료용 키워드로 눈여겨보실 것들이 논어 효경이에요. 신라 애들이 특히 좋아했던 유교 경전이 논어와 효경이에요. 만약에 어떤 학교라든지 뭐 어떤 유학과 관련된 시대를 갖다 우리가 골라내야 되는데 논어와 효경이 부각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라대 독서삼과 우리 아주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국학 졸업생들에게 시험을 갖다 쳤던 거예요. 유학시험. 그래서 이제 세 등급으로 나눠서 관리에 등용하는 그 시험. 그리고 이제 그 독서 상품과에도 역시 논어효경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등장해요. 그러니까 상품은 논어효경을 중심으로 이제 시험을 갖다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라대와 관련된 교육 제도들 그리고 시험 제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신라 시대 유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문왕대에 국학을 태학으로 고치고 박사 조교를 두고 논어효경 등의 유교 경전을 가르쳤다. 맞아요, 틀려요? 이 누구 거예요? 경도왕. 그 다음에 이제 임신서기석을 보면 신라에서도 청소년이 유교 경전을 공부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어떻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원성왕 때 유교 경전이 이해 수준을 시험하여 관리를 체험하는 독서 산문과를 마련하였다. 맞고요. 최치원은 당나라의 빈곤가에 급제하고 문장가로서 이름을 떨친 후 귀국하여 개혁한 10여 조를 건의하였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이제 고대 유학과 관련된 내용 정리했고요. 다음에 이제 연결해서 있죠. 고려 유학과 관련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호, 문, 무, 권, 신 5개 마디를 갖다 나눠가지고 각 시대별로 있죠. 어떤 분위기, 그리고 이제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유학이 이제 발전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족주도기는 유학이 이제 입지를 마련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태광성이 있는데 태조는 주로 불교 친화적이에요. 근데 유교와 관련된 문구도 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요 10조에 보면 그러니까 경사를 중시하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경이 유교 경전이고 사가 유학자들이 담당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문구 딱 하나가 이제 유학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거 빼고는 기본적으로 이제 태조는 불교 친화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유학을 갖다 자리 잡고 발전시키기 시작하는 건 이제 광종과 성종이죠. 광종은 있지 않습니까? 왕권 강화의 차원에서 쌍기의 건의를 갖다 받아들여가지고 과거제를 갖다 실시하는 모습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종 때는 있지 않습니까? 유학자인 육두품 유학자 출신 최숙로가 건의해가지고 이 건의를 갖다 받아주는 거예요. 시무 28조. 이 시무 28조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유교를 정치적 근본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는 수신의 근본으로 한다. 이게 정치적으로 유교를 갖다가 근본으로 하면서 유학이 이제 제대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유교 정치를 갖다 실현하기 위해서 성종 때 있죠. 국자감이 정비되고 있죠. 그 다음에 지방의 경학박사, 의학박사 이런 이제 선생님들이 파견되는 모습도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있죠. 성종 때 유교 경적들, 유교의 경문들을 갖다 담당하기 위한 기구들도 2개가 설치됩니다. 조금 어렵지만 이미 앞서 소개시켜드렸어요. 그러니까 개경의 비서성,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복사해가지고 서경이 하나 더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름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서원 2개를 연결하는 방법은 자, 개경에서 비서가 쓰니까 있죠. 수서, 따를 수, 쓸 서, 서경에서 따라 쓴다 해서 수서, 개경의 비서, 서경의 수서 요 2개를 구별해서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2번째 마디 있죠. 문벌귀족기. 문벌귀족기에는 유학이 어떻게 흘러가나. 제가 전근대 있죠. 유학과 관련된 상식을 하나 알려드렸어요. 유학은 기본적으로 유학과 관련된 고려 이전의 정책들은 대부분 왕권을 강화시킨다, 약화시킨다? 강화시킨다 했어요. 근데 예외가 있긴 있다고 했어요. 그 예외가 이제 드디어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사학의 융성이에요. 사학의 융성. 사학은 분명히 유학과 관련된 학문이거든요. 근데 이 사학은 오히려 왕권보다도 귀족들의 힘을 갖다 강화시키는 성향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학이란 건 문벌 귀족들이 진해만의 학원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진해 파벌들을 모아가지고 있죠. 진해 출제위원들을 모아가지고 진해 합격자를 갖다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사학이 융성하게 되면 유학이 융성하게 되지만 동시에 있죠. 왕권은 약해지고 오히려 있죠. 귀족들의 세력이 약해지는 조금 특이한 현상을 보여주는 게 이제 사학의 융성인 거예요. 이 사학의 융성을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고려에 있지 않습니까? 해동의 공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최충이라는 아주 유명한 있죠. 학자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인물이 있죠. 구제학당이라는 9개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진 사립학교로 갖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인물이 나중에 죽고 나면 이 구제학당이 있죠. 최충의 호를 본따 가지고 문헌공도라는 별명을 갖다 얻게 됩니다. 이 구제학당이 엄청 잘 나가요.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있지 않습니까? 출제위원이요. 출제위원이자 강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은 강의한 다음에 제가 가르치는 것들을 공무원 시험에 내는 거예요. 이 학원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이제 최충이에요. 최충. 자주, 지공고. 최충 같은 인물이 자주 지공고 출신이거든요. 얘들이 이제 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충의 구제학당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비슷한 학원들이 12개 더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학십이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주인공은 구제학당 문헌공도이죠. 그리고 이제 이 최충이 이제 요 시기 신라 이제 문벌귀족기쯤이 중국 송나라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유학에 대한 해석들이 이제 완성돼 갈 무렵이에요. 진시황이 유학을 갖다 분소객류라는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타격을 갖다 주고 나서 있죠. 유학 문구를 갖다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다가 이제 중국의 송나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고려 정도가 돼버리면 이 유학들에 대한 해석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최충이 고려 내에서 있죠. 유학을 갖다 가장 완성도 높게 해석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철학적 해석까지 시도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주지공고는 우리 봤고요. 그리고 이제 사학이 이렇게 강해지다 보니까 왕권은 약해지는 거죠. 왕은 기분이 좋다 나쁘다. 나쁘겠죠. 그러니까 왕은 이제 이 사학의 융성을 견제하기 위해서 왕들이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관학 정책을 펼쳐요. 그러니까 야, 이런 사립학교 말고 우리 국립학교 국학으로 오라는 거예요. 국자감으로 오라는 거예요. 국자감 오면은 너네 이 사립학교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너네 공부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관학진흥책, 1년의 관학진흥책을 펼쳐요. 자, 예종을 동그라미에 세요. 관학진흥책의 중심에는 예종이 있습니다. 딱 하나의 예외식이 있죠. 예종 앞에 숙종, 예종 뒤에 인종 때 있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관학진흥책의 중심에는 예종이 있다. 먼저 예종구부터 먼저 보죠. 자, 양형구는 장학재단이에요. 장학재단. 그 다음에 칠재는 있죠. 구제랑 비슷하게 특강이에요. 7개 전문 강좌. 그 다음에 청영각, 보문각, 일명 쌍각이라고 부르거든요. 쌍각. 이 얘들은 뭐냐면 도서관이자 학문연구소예요. 이 당시에는 책이 엄청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책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숙종 때 하나, 인종 때 하나 이제 그 관학진흥책이 있는데 요거는 숙종 때는 서적포라는 출판사가 만들어졌어요. 옛날엔 책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육기관이 좋은 교육기관이에요. 숙종이 이제 우리 책 많이 인쇄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학교로 오세요.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이 여러 가지 관학진흥책 중에서 유일하게 시읒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숙종의 시읒이랑 연결하세요. 숙종의 시읒. 이렇게 연결하면 좀 왕 연결하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보세요. 칠재 있지 않습니까? 칠재에서 한 과목을 갖다가 인종 때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사 6학으로 만드는 겁니다. 어떤 과목을 뺐냐면 강해제란 과목을 뺐어요. 강해제가 뭐냐면 무학제라고 부르는 게 있죠. 무인들을 위한 수업이었어요. 이걸 빼버리고 이제 경사 6학으로 이제 바꿔버리는 거죠. 무인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무인들이. 아니 국립교육기관의 커리큘럼에 유일하게 하나 무인들을 위한 커리큘럼이 있었어. 그러니까 근데 그걸 갖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들 불만이 쌓이겠죠. 이 인종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무신정변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칠재 다음에 하나 빠진 거니까 이건 다음 항이 되겠죠. 인종 때. 경사육학과 서적부를 빼고는 관학진흥책들이 전부 예종 때 집중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암기를 갖다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 문벌귀족기 때 엄청 유명한 역사서가 하나 등장해요. 역사서는 유학이랑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닌데 유학자들이 대부분 역사를 갖다 쓰기 때문에 역사를 갖다 얽어 놓은 거예요. 김부식이라는 인물이 있죠. 문벌귀족 출신의 유학자가 인종의 명으로 있죠. 삼국사기를 갖다 편찬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이랑 연결하게 되면 이 시기 때 묘총의 서경천도운동이 있었죠. 그 묘총의 서경천도운동을 진압하고 나서 이 책을 갖다 바로 쓰게 되는 거예요. 보수적인 입장에서, 승장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이제 무신집권기 때 유학,
여러분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신집권기 때 유학 잘 나갔을 것 같아요? 쇠퇴했을 것 같아요?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쇠퇴하는 과정에서도 약간의 이제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채충 때 역사서 두고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역사서 가서 배우면 돼요. 그러니까 요것만 봐두십시오. 최우 때 있지 않습니까? 서방이라는 그 행정 실무 능력을 가진 애 있죠. 향리들을 갖다 고용해서 써먹는 애 있죠. 기구가 등장하게 돼요. 요 기구에 등용돼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규보라는 인물이 있죠. 이규보는 이제 최충원 때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이제 활동했던 인물이죠. 다음에 이제 사기 있죠. 권문세족기. 이 시기 때도 유학이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진흥되고 발달하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이 시기 때 유학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 성리학이 도입되게 됩니다. 성리학이 도입되게 되는 거예요. 충렬왕 때 있죠. 안향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성리학이 도입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요까지만 기억하세요. 충렬왕 때 안향에 의해서 성리학이 도입되었다. 그 밑에 내용들이 되게 좀 까다로운 내용들이요. 시험에도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충선왕 때 있지 않습니까? 사리원. 요 사리원 세력들이 유학자 계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리원이라는 개혁기구 있었고 여기서 이제 유학자들이 이제 활동하였고 신진사대부의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이제 선대 애들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충선왕 때 이재현, 백이정 같은 똘똘한 유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요런 애들이 이제 원나라에 가서 망권당해서 원나라의 대석학, 조맹구 같은 인물들한테 학문을 갖다 배우고 오는 거죠. 요때 배워온 학문들이 이제 성리학 같은 거 요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요 두 권의 역사서는 나중에 역사서 파트 가가지고 문학 장르 가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민왕과 신진사대부 시기의 유학의 발전. 이 시기 때 이제 성리학이 이제 많이 발전하게 되죠. 성리학이 충렬왕 때 처음 도입되고 있죠. 요게 이제 자리 잡아가는 게 공민왕 때, 공민왕이 있죠. 성균관을 갖다 순수한 유교교육 기관. 원래 고려에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국자가면 유학 플러스 기술학을 같이 가르쳤어요. 근데 기술학 교육을 갖다 더 이상 안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순수한 유교교육 기관으로 이제 성균관을 갖다 공민왕이 재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순수한 유교교육 기관에서 신진사대부라는 정치 세력을 갖다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들이 고려의 마지막 가서 이제 주도권을 갖다 잡게 되는 거죠. 이 주도권을 잡은 신진사대부가 이제 어떻게 성리학을 갖다 발전시켰냐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색이라는 인물이 정몽주와 정도전의 이제 스승이에요. 스승. 얘가 이제 성균관의 대사성 교장 선생님으로서 있죠. 제자들을 갖다 기른 거죠. 그 다음에 정몽주, 정도전은 이제 요거는 강사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사. 얘들이 이제 애들을 갖다 가르쳐가지고 성리학자들을 갖다 정치 세력화했죠. 그게 이제 신진사대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성리학의 이제 성격을 보시면 형이상학적, 여러분 형이상학, 형이학을 어렵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형이상학은 있지 않습니까? 되게 좀 철학적이고 이상적이고 좀 두리뭉실한 이런 얘기들이요. 그리고 형이학은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있죠.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갖다 형이학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의 성리학은 일반적으로 형이상학적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성리학하면 되게 좀 추상적이고 철학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고려 후기에 있지 않습니까? 신진사대부의 성리학은 세상을 바꾸는 실천적 성격이 오히려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리학이란 건 어떤 사람들이 성리학을 갖다가 사용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기 때는 실천적 성격이 강한 개혁 세력들이 이 성리학을 갖다 주도했기 때문에 이 시기 때 성리학은 형이상학적 측면보다 실천적 기능이 강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리학자들 환장하는 소학, 주자가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가묘 이런 것들 다 성리학자들이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특히 이제 사림들이 환장하는 것들인데 성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소학, 주자가래, 가묘 다 좋아한다고 있어요. 주자가 쓴 어린이 수신서, 주자가 쓴 집안예법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은 정통성 중시하기 때문에 자기 이제 조상들에 대한 가묘로 갖다 이렇게 만드는 모습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성리학자들이 사상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불교와 연결되어 있는 기존의 이제 부패한 세력인 권문 세족들을 아주 강하게 이제 비판하고 적대시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 정치사 쪽에서 이미 다 배운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의 호문무 권신에 있죠. 유학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다 정리했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역이 지금 보니까
뭐 어떤 교육기관인데 보니까 채충이 나왔어요. 채충이 후진들을 모아서 교육하였다. 그러면 이 교육기관은 뭐예요? 구제학당, 문헌공도라고 부르는 곳이죠. 그럼 문헌공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제로 나누어 전문 강좌를 개설하였다. 어떻습니까? 얘 별명이 구제학당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장학재단이 양용고를도 운영하였다. 양용고는 어디 있는 거예요? 국자감. 국자감을 갖다 진흥하기 위해서 설치됐던 도구 중 하나가, 관악진흥책 중 하나가 양용고예요. 그 다음에 지공고로 여기만 고위 관료 출신이 세웠다. 어때요? 맞죠? 그러니까 좌수지공고 해가지고 요 출제위원들이 학교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입학 자격은 생원과 진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이건 우리가 아직 배운 바가 없어요. 요거는 이제 조선에 있지 않습니까? 성균관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직 배운 바가 없으니까 판단을 못하죠. 근데 하나 몰라도 우리 풀 수 있어요. 답. 자, 다음 이제 고려시대 국자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기술학도 가르쳤다.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국자감. 기술학을 안 가르치기 시작하는 게 언제부터예요? 성균관 때부터. 그러니까 국자감은 가르쳤다, 안 가르쳤다? 가르쳤어요. 요게 고려의 국자감과 조선, 나중에 조선으로 연결되는 성균관의 결정적인 차이점 중 하나예요. 꼭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인종 때 경사육학으로 정비되었다. 어떻습니까? 커리큘럼이 원래 칠제였다가 경사육학으로 강해제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고려 중기에는 사거의 발달로 위상이 낮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국자감이. 우리 관악진흥책이 왜 나왔을까요? 관악진흥책이. 사학이 진흥했으니까.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국자학은 7품 이상의 관리의 자재만 입학할 수 있다. 이거 엄청 어려운 건데 품계가 있지 않습니까?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국태사 해가지고 있죠. 커리큘럼마다 3품, 5품, 7품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심화가야지 알 수 있는 선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틀린 거는 이제 뭐죠? 그러니까 기술학도 아니 뭐가 틀렸죠? 다 맞구나. 다 맞으니까 이제 4번이 정답이 되게요. 커리큘럼마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3품, 5품, 7품 하면서 다 달라지게 돼요. 기술학은 모든 평민들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상위 커리큘럼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 다음에 이제 다음 고려의 교육 및 과거 지도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성종 때 개경에 대학에 해당하는 국자감과 도서관이 뭐뭐로 세우고, 성종 때 세워진 도서관, 개경에 세워진 도서관 이름이 뭐예요? 성종 때 세워진 거? 비서성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숙종 때 국자감에 뭐뭐라는 출판소를 설치하였다. 요거는 숙종이 시읒자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읒자 들어가는 서족포. 그 다음에 예종 때 왕궁 안에 리을가 뭐뭐라는 쌍각이라고 해서 쌍각이라는 도서관 겸 학문연구소가 설치되었다. 각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각자 들어간 게 없죠. 그러니까 보문각, 청년각인데 지금 보문각 각자가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4번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경사육학은 무슨 왕 때 설치되는 거예요? 경사육학. 인종 때요. 예종 때는 칠제였고 칠제에서 강해제가 빠지면서 인종 때 경사육학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 문제를 갖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관악진흥책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고려의 유학까지 이제 정리를 갖다 했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조선의 유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